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 주간 이제 증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무엇을 봐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봐야겠죠. 그래서 한 분씩 제가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김선상 파트너님 먼저 한번 저부터요?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는 뭐 시장에 대해서는 길게 보면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요. 길게 보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요즘은 그 순환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테마도 그렇고 이슈도 그렇고. 그래서 뭐 어떤 섹터나 테마를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게 사실 제일 관건일 거예요. 뭐 시장보다는. 근데 증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1선 지금 돌파 이후에 200일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200일선까지 돌파를 했는데 약간 좀 탄력도가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요. 많이 오르면 부담감이 크고 또 많이 내리면 가격적 매력이 크기 때문에 싸다는 인식이 또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론 올라갈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4월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3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을 느끼는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쉬어가는 조정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쉬어가는 조정은 앞으로 우리가 뭐 돌발적인 뭐 악재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큰 악재는 없다. 왜? 관세도 다 알고, 그죠? 다 알잖아요. 그다음 뭐 내수도 안 좋고 이제 뭐 우리는 또 정치적인 큰 이슈가 작년에 터졌잖아요. 근데 뭐 계엄 이슈도 이제 뭐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고 정치적인 불안감도 많이 반영이 됐고.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걱정과 불안을 타고 오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심하면 그때부터 고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불안감이 아직은 가시지 않았지만 좀 쉬어가는 조정이 나올 때 그럴 때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쉬어가는 조정이 나오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다음 주에 뭐 조정이 나오거나 할 수도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줄 수 있는 전략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박정식 파트너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최근 증시가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한 2,350선에서 대략 한 2,670선 사이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시절에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 회복력이 나왔다가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치고 수년간 한 대략 한 1,800선에서 2,000선 전후로 좀 왔다 갔다 거리는 흐름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와 비슷하게 큰 폭의 시장 변동성 없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출렁출렁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유리한 장세고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한 장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대형주도 움직입니다. 뭐 조선이나 방산 섹터는 뭐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적도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쪽은 대형주도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나머지 섹터들은 이제 대형주가 쉽게 움직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이제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이슈를 잘 포착을 해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슈 처장님답게 단기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 무거운 이제 종목들도 좋지만 이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잘 집중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이제 한 주간 증시 정리에 대해서 잘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증시를 달궜던 이런 이슈들이 있겠죠. 그 이슈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가고 지금 꼭 관심 가져야 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정책 섹터 주목해도 될까? 여러분들도 참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 섹터에 대해서 바로 박정식 파트너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대선 어떤 랠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대선 정책 관련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이 양당이 똑같이 언급하고 있는 그런 또 이슈가 또 그러한 정책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볼 거는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일단은 지금 충청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전국의 이 투표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심의 바로미터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충청도의 민심을 잡아볼 만한 어떠한 그런 이제 정책을 내세울 예정인데, 지금 보시면은 역대 대통령 선거 때도 이 충청도를 석권한 이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충청도 어떻게 민심을 잡을지 볼 건데요. 다음 화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니 지금 어떠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어떤 그런 언급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그리고 이 세종의사당을 국회 세종의사당을 세종시에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문수 대선 이 후보도 똑같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행정수도 이전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의 화두로 주목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이슈를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니까 지금 보시면 벌써 행정수도 특별법을 속속 발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조만간 이 정책 10대 이 공약을 조만간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인데, 그게 5월 21일이죠. 그래서 5월 21일 날 양당의 대선 후보가 이 10대 정책 공약을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 행정수도 관련 이슈가 탑픽으로 꼽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행정수도만 양당이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바로 AI 쪽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AI 쪽 같은 경우에는 이 한덕수 이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 아직까지는 무소속이죠. 이 예비 후보도 최근에 1호 공약으로 AI를 언급을 하면서 이 혁신 전략부를 신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또 이재명 대선 후보도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뭐 GPU 5만 개 확보, NPU 개발을 지원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던 전력이 있고요. 이 김문수 대선 후보도 AI 청년 인재 20만 양성, 100조 펀드를 추진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AI 관련 섹터도 주기적으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 특히 굉장히 요즘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sek터 중에 하나이고, 특히 우리나라 이제 방위산업 기업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양당 대선 후보들이 전부 다 이 방위산업 관련 공약을 현재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또 이제 김문수 대선 후보도 이 안보 공약에서 이 전략자산 순환 배치와 핵 잠재력 확보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한덕수 지금 예비 후보도 2023년에 그 방위산업 현장을 방문해서 언급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 글로벌 5대 방산 수출국으로 진입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방위산업은 계속적으로 핵심 키워드로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뭐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전략도 있지만 또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슈에 대해서 정책들 같은 경우에 저희 또 의견 어떻게 되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좋다 혹은 반대다라는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 다 찬성이 나왔네요.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되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찬성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정책이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핵심적인 정책들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대선 국면이라서 그 중요 정책들을 지금 박정진 파트너님이 얘기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이에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미는 이제 앞으로 이제 후보군들의 이제 정책 사항들이 다르긴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민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심은 사실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를 타개할 수 있는 타개책이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성장 동력들이 지금도 뭐 자동차 많이 수출을 하잖아요. 근데 철강이나 건설이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를 한 30년, 40년 동안 많이 먹여 살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 성장 동력들이 많이 쇠퇴했습니다. 뭐 아직도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그러면 이제 미래 먹거리가 뭐겠어요? 다 아시다시피 로봇, AI 이런 산업들은 앞으로 굉장히 고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인데 우리가 이제 뒤처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후보군들에서 다 AI는 다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대선 거대에서 이제 민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후보분들이 아마 다른 공약 사항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듯이 행정수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이 넘는데 지방으로 분권을 잘해서 분산을 잘한다면 인구가 7천만, 8천만까지도 충분히 늘어도 우리나라 국토가 그렇게 비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정책만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있는 부분을 분포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분은 앞으로 아마 전개될 수 있는 충분한 정책인데 이제 걸림돌이 사실은 좀 많죠. 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일단 우리가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왔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었을 때 청와대에 이전했잖아요. 예, 용산으로. 그거 비용만 해도 800억이라 그러는데 아마 그거 더 들었을 거예요. 그것만 들었겠어요. 예? 청와대 이전하고 그 외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행정수도까지 만약에 다 이전을 한다면은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간다. 근데 지금 내수도 안 좋고 재정도 지금 문제니까 이번에 뭐 재정 많이 썼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다 또 돈을 또 퍼부어봐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민심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 여론이라는 거는 조금 먹고 사는데 그렇게 많이 지장이 없는데 아이 그 정도 써도 되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그거 또 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공약사항이고 정책이지만 앞으로 분산을 하려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돈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법을 좀 개정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뭐 여야가 모여서 뭐 법 개정을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행정수도를 옮기는 부분이 법에 일단은 서울, 수도권은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지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부분은 수정을 하면 되긴 하는데 그것도 여야 간에 합치를 해야지 어느 정도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뭐 법적인 문제나 이런 거는 정치인분들이 모여서 이제 저걸 하면 되는데 여론적인 부분이 좀 걸린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 부분은 앞으로 어느 정권이든 아마 정권을 잡으면은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당장의 민심에서는 여론이 그다지 썩 좋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장 이전한다는 거는.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아마 옮길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이제 지금 뭐 김문수 후보라든지 뭐 한덕수 후보라든지 아직 단일화가 안 돼서 지금 근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공약이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두 분의 이제 단일화 문제가 요즘은 완전히 이게 그쪽으로만 쏠리다 보니까 정책이나 공약이 없는데 그래도 아마 이제 핵심적인 공약은 다 미는 거는 AI 거예요. AI하고 저출산. 그다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행정수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장에서 그래도 관심도를 계속 둬야 된다. 관심도 둬야 되는 게 아니라요. 투자 포인트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쪽에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시세들이 또 많이 분출이 되기 때문에 이달 많이 남았잖아요. 거기에 관련 수혜주들 잘 찾아서 매매나 투자 포인트 잡아야 되겠죠. 뭐 강력하게 저는 찬성을 하지만은 약간의 부연 설명 드리자면 그런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은 아까 부연 설명 좀 해드렸습니다. 네, 너무 급하게만 하지 않으면은 뭐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리스크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해가지고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를 선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부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뭐 무소속 한덕수 후보라고 했는데 새벽에 전격적으로 급하게 입당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정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질문을 들어갈 텐데요.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날카롭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아, 예, 그럼요. 네. 네, 정치 테마주들이 보통 그동안을 보면은 일시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 괜찮을까요? 저도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정치 테마나 아니면 이런 정책주를 노릴 때 길게 끌고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하루나 이틀 대략 한 2박 3일 정도 아니면 1박 2일 정도만 단기적으로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양당 구조가 이제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책 관련 종목들이 최소한 한 며칠간 좀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행정수도 이전이나 이제 AI나 이제 이런 쪽은 여러분들이 좀 미리 선점을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달 중순에 이제 민주당도 이 행정수도 특별법에 관련한 어떠한 그런 특별 법안을 이 국회에 제출할 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계룡건설이나 아니면 뭐 성신향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이 나왔다가 많이 좀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분할로,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안 움직일 수도 있다 보니까 좀 분할로 서서히 잡다 보면 요 관련 이슈가 딱 나왔을 때 단기간에 조금 급등력을 여러분들이 좀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이제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좀 떴다가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미리 좀 선점을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좀 주저앉더라도 충분히 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뭐 바닥에서 사면 그래도 안전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딱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한마디만요? 네,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한마디만 해야 돼요, 진짜로? 에이,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네. 되게 날카로운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좀 송곳처럼 좀 이렇게 꽂히는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 정치 테마주들을 또 개인적으로는 되게 싫어하는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대선이 아니고 조기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전 대통령분들의 탄핵을 몇 번 경험을 했지만은 또 이렇게 변수가 또 생길 거라고는 예측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기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정치 테마주들은 보통 이제 그 대선이 한 2달 정도, 제 경험상이에요. 2달 정도 남기면 주가가 다 빠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리로 다 돌아요. 근데 이번엔 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고점 치고 빠지긴 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뭐 반토막을 넘게 막 그렇게 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지금 20일밖에 안 남았죠. 한 20일치밖에 안 남았잖아요. 벌써 주가가 한 3분의 1 토막은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안 그래요. 왜 그러냐? 이거 일단 조기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큰 변수가 생겨서 치르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사실 이제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지도가 이제 계속 붙박이에요. 이재명 후보분이 지지도가 변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도의 변수가 한덕수 후보님이라든지 김문수 후보님의 이런 변수가 계속 지지도가 올라가고 막 치고받고 이런 과거에는 그래도 그런 드라마틱한 변수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 아니면 정책 그쪽으로 돈이 그쪽으로만 쏠려요. 그러니까 돈이 이동을 다른 데로 해야 되는데 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대선 전까지는.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한마디지만 정말 한 단락을 너무 깔끔하게 꽉 채워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제가 수다가 많아요. 수다가 많습니다. 네, 아주 갱년기예요, 좋습니다. 갱년기. 좋습니다. 네, 갱년기. 자, 갱년기보다 더 좋은 발언 감사드리고요. 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되돌아오지 않고 한 절반 정도 내줬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이런 과정이 나온다. 뭐 잠깐 휴식 후에 2보 전지들만 1보 후퇴 정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뭐 특정 인맥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주요 섹터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산업하고 좀 연동이 되는 것 같으니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하면은 바닥에서 사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방금 절반 되돌렸다라고 했는데 그럼 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정책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고 급등을 했는데 그럼 위험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은? 뭐 위험할 수는 있겠죠. 변동성이 크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는 것은 이 또 상승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고 혹여 뭐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변동성으로 인해서 다시 또 본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솔직히 이 주식 시장에서는 변동성 있는 종목이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 또 이런 이제 이 행정수도 이전 관련 이슈는 앞으로도 한 2달간은 계속적으로 불거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냥 주저앉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리허설 때는 이 행정수도 이전 관련 종목을 원래 탑픽으로 꼽아서 갖고 왔는데 네. 이번에는 좀 전략을 바꿔서 AI 쪽으로 좀 틀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AI 쪽으로 한번 이야기하실 때 또 이제 관련 이야기를 또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 바꾸신 이유가 그러면 무슨 이유이세요? 이 AI 쪽도 좀 아직까지 좀 덜 움직인 종목들이 있고 예. 또 마찬가지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좀 떴다가 좀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뭐 100조 펀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펀드 조성도 이제 조만간 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이 국가기관에서 다양한 또 이제 어떤 그런 컨트롤 타워 기관을 또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도 몇 개월간 좀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마음이 말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데 마음이 방위산업 쪽도 있는데 방위산업 쪽은 솔직히 이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쪽보다는 좀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방위산업 쪽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은 내려놓았습니다. 네. 아하. 네. 자, 방위산업 쪽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좀 내려놨고 네. AI 쪽으로 좀 집중하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중간에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제 역할까지 다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편안한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AI 첨단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규제 때문에 좀 발전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뭐 100조 원 투자 같은 경우에 효율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어제도 한번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기회도 될 수 있고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뭐 얘기하는데 이 효율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자금을 들여서 뭐 추진한다는 것이 효율성이 그렇게 마냥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솔직히 효율성 측면에서는 크게 우리가 아직 바라지는 않고 있죠. 네. 하지만 이 국가에서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이쪽을 좀 밀어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관련된 산업을 좀 키우겠다. 육성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은 그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효율성보다는 일단은 이 증시의 팩트와 이슈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AI 관련 산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쪽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제 정부 지원까지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이제 보탬이 된다면 어느 정도 우리 증시 바닥에서는 주가의 상승력을 좀 크게 성장성 측면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제 한덕수 이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게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민주당 쪽이 되건 뭐 국민의힘 쪽이 되건 AI는 계속적으로 지금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존재할 것 같고 뭐 이재명 대선 후보도 뭐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이 대통령 직속 이
국가 인공지능위원회를 이제 만든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민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이슈가 좀 다양하게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행정수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좀 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 섹터를 좀 미리 좀 선점을 해 놓으신다면 한 2달간 좀 재미를 좀 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좀 곤란한 질문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네. 또 그래도 이 종목 또한 이 섹터 또한 한 2달 정도는 네. 또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그럼 주셨는데. 왜 2달이에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강하게 언급이 될 만한 그런 시기가 한 2달 정도니까요. 일단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이제 6월과 그리고 당선이 되고 여러 가지 정책을 급박하게 추진하는 한 달간이 아무래도 좀 강하게 이 증시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7월 정도까지는 좀 재미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7월 정도까지는 여력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을 제가 또 드려야 되는데 이건 두 분 모두에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나에게 여유자금이 딱 1억 원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1억 원을 가지고 정치 테마주 지금 여기 있는 섹터를 얼마 정도 사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다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1억 원을 모두요. 예, 하지만 저는 이제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네. 단기적으로 조금 치고 빠지는 제가 이제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어떤 시장이다? 단기 투자 시장이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 단기로 좀 치고 빠지는 전략을 조금 구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 대선주를 공략하면 수개월간 쭉 끌고 가면서 고수익을 창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대선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짧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급박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 생각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으로 다 투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빠르게 치고 빠져나오는 것이 핵심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2달 정도는 뭐 전액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1억 원 1억. 얼마나 투자하시겠습니까? 1억 주세요 빨리. 줘요 빨리. 줘봐. 저는 네. 일단은 한 5천 정도 절반. 절반.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길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선이 이제 3주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3주만. 딱 3주. 딱 3주. 네. 그럼 5천 정도. 근데 좀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조기 대선이 네. 이게 변수예요. 그런데 이 변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대선 이후에는 또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네. 그 정도 수준. 예. 아, 예. 빨리 돈 주세요. 빨리. 1억 주세요. 자, 돈은 많이 버신 분이시니까 일단 돈 넘어가도록 없어요. 하고요. 돈 없어요. 네, 일단 두 분을 정리를 해보면은 기간 제한을 좀 두시는 것 같습니다. 100%를 다 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의견이지만 2달 정도, 그리고 나는 50% 정도지만 이제 대선까지 한 3주 정도 남은 대선까지만 투자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날카로운 질문들과 함께 제가 좀 곤란한 질문들을 드렸는데도 두 분이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두 번째 이슈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친환경 정책 수혜를 입을 곳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다음 주제로 두 번째 PPT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PPT. 예, PPT가 아주 단촐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 하나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친환경은 생각하면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2차 전지예요. 근데 저는 뭐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태양광, 풍력, 원전
그러니까 친환경은 여러 부분이 있죠. 거기에 좀 덧붙이면 뭐 수소도 있어요. 그래서 좀 폭이 넓습니다. 폭이 넓은데 아까 이제 그 이재선 파트너님이 이거 너무 폭이 넓다. 섹터를 좀 좁게 2차 전지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맞아요. 2차 전지만 해도.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2차 전지가 캐집에 걸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한 1년 반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반부터도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죠. 그래서 2차 전지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도 한번 주제로 좀 다뤄봤으면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기별 실적이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는 다 아시다시피 1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 이게 이제 배터리 3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회사들입니다. 근데 실적은 뭐 그다지 사실 별 일이 없어요. 보면 왜냐하면 실적 그래프가 이렇게 작년에 보면 이제 하향 곡선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업황이 그렇게 나쁘면서도 이제 뭐 영업 적자들이 났죠. 1년 동안 보면. 근데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나빠지진 않았어요. 혹시 이재선 파트너님 이렇게 보시면은 곤두박질 친 것 같지는 않죠. 이렇게 보면. 네, 그러네.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거 지금 2차 전지 난리 났는데 업황도 최악인데 또 트럼프가 관세까지 폭탄을 던지고 하는데 그러면 실적이 당연히 좋을 리는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1분기까지도 그렇게. 근데 이제 적자들이 많이 났어요, 작년에. 근데 적자가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악은 거의 끝자락에 오지 않았나. 이제 그거를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2차 전지는 업황이 좋아지는지는 힘들 거예요, 아마. 근데 최악은 이제 거의 다 와갔다. 그러니까 실적만으로도 그렇게 보이고요, 3사들이.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캐집을 돌파를 할 수 있는 돌파구가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코스닥하고 거래소 합하면은 100여 개가 아마 넘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작년부터 해서 굉장한 손실을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돌파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더 문제죠.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거를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제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제 돌파구가 몇 개가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중국하고의 이 격차, 이게 특히 이제 중국 기업들,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전기차는 BYD가 이제 벌써 진출했는데 CATL하고 BYD 이게 두 업체, 중국 그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를 합쳐보면 점유율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 3사를 다 합해도 CATL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중국 기업하고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배터리사가 이 중국 기업을 추월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어떤 쪽으로 캐집을 돌파를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ESS 에너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얘기해 드리는데 그 부분하고 이제 친환경 쪽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태양광 정책도 있고 풍력 정책도 있고 원전 정책인데 이제 역대 정권에서 태양광 뭐 이렇게 정책 많이 내고 또 풍력도 내고 했는데 돈만 낭비한 사례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에 이제 캐집을 돌파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여기서도 찾아야 된다 보여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전기차하고 내연 그 차량하고의 가격 차가 격차가 아직은 있어요. 물론 이제 중국에 이제 지금 BYD 같은 경우는 저가용 전기차를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력으로 저는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국하고의 이제 가격 경쟁에서는 사실은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관세 폭탄을 트럼프가 던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반세액이 조금 받을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터리사들은.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장기적인 플랜은 아니라고 봐요. 결국은 오랫동안 장기적인 정체를 돌파하려면 새로운 뭔가 기술, 혁신적인 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SDI에서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상용화를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나온 얘기가 우리가 이제 배터리는 LFP 배터리를 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전기 차량에 들어가는 건데 대부분 다 리튬이온 배터리예요. 거기서 리튬이 다 아시다시피 희귀강물이에요.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그 리튬을 소금으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CATL에서 이번에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대량 생산은 올해 연말에 해서 내년에 이제 출시를 한다 그럽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혁신적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자세하게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업황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 좋긴 하지만은 올해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최악은 좀 탈피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작년부터 해서 1분기 실적까지는 좀 나쁘긴 하지만은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곤두박질 치진 않았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그래프도 보여주시고 한 거 보니까 뭐 삼성 SDI 정도를 제외하면은 그래도 생각보다 좀 양호했다, 선방한 정도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을 뭐 주시면서 지금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 세 명의 의견 한번 확인해 보고 더 자세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반대해요. 네, 뭐 제가 반대인 이유는 뭐 간단히 코멘트 드리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캐즘 같은 경우는 돌파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뭐 다른 친환경 같은 경우도 있는데 관세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데 왜 찬성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이제 배터리 쪽만 보면 네. 2025년은 반대입니다. 네. 근데 배터리뿐만 아니라 친환경 하면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찬성을 드렸고요. 일단 뭐 이제 배터리 쪽을 다시 한번 좀 조금만 더 언급을 한다면 2026년부터는 이제 배터리 쪽도 서서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 또 증가가 되려면 이 전기차 화재가 어느 정도 좀 예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부터 삼성 SDI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예고하면서 벌써 이제 파일럿 라인까지 쭉 깔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2026년부터는 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 배터리 쪽이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상당히 좀 이제 재미없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터리 쪽은 잠시 내려놓고 2026년부터 신경을 써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대선 후보들도 이 친환경 정책 쪽을 조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른 친환경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 5월 8일 날 이 기후위기 대응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권이나 아니면 이 탄소 포집 활용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급등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 섹터를 여러분들이 한번 단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 조금 집중력 있게 한번 관심을 갖고 잘 한번 움직임을 포착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앞으로 이 탄소 중립 전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퇴역하는 이 석탄 화력 발전소 부지를 이 청정 수소 생산이나 수소 발전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 시설로 공간을 이제 활용한다라고 그런 이제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29일 날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논의를 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제 이러한 정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이제 해상 풍력도 지금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 2월달, 3월달 요 시기에 이 해상 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를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까지 안 움직였다가 요 며칠 전에 이 CS 윈드, 한마디로 풍력 타워를 만들고 있고 하부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양한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CS 윈드가 이제 막 바닥권에서 탈피를 하면서 한번 급등력이 나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력 쪽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이 태양광 쪽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관세를 이제 중국 태양광 모듈 쪽에 관세를 한 3,500% 정도까지 최대치로 올렸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이 팔리면서 미국 쪽에서 1분기 태양광 신재생 쪽이 조금 이제 수익이 살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하나솔루션이 많이 움직였는데
그것을 이제 시발점으로 이제 국내 태양광 기업들도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 더불어민주당 이 문금주 의원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특별 법안을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절대 농지 이런 이제 농지에도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안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다시금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세하게 이슈를 가져와 주신 분보다 더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저보다 같은데 더 자세하게 설명을.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감동했습니다. 네. 이 정도는 제가 거의 박수 쳐드렸잖아요, 제가. 부부가 아닌가 싶기도 할 아니, 정도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엄청난 이제 케미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이제 그러면 악당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질문을 제가 또 한번 날카롭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친환경 정책처럼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산업들에 투자를 할 때는 보통 국가 재정이 좀 안정적일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위기라고도 할 수 그러니까 있고. 미래를 보는 눈이 썩은 거죠. 썩었어요. 아하, 그렇다. 그래서 왜냐하면 네. 제가 얘기했듯이 태양광은 여러분들 이제 친환경 정책으로 계속 밀지만은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가격 경쟁은 이제 게임. 왜냐하면 15년 전에 치킨 게임이 들어갔잖아요. 네,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지금 뭐 하나솔루션, OCI, 폴리실리콘에 그런 업체들은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 외에 중소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뭐 줄도선 나고. 근데 또 새롭게 정책을 내서 태양광 비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친환경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탄소 배출이잖아요, 결국. 지구의 기온이 1.5, 1도, 2도만 올라가도 재앙 수준이 옵니다. 장마가 50일이 와요. 그 경험을 해보셨어요? 제가 50대 중반인데 제가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여름이 장마가 50일이 오고 40도가 이렇게 되는 적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 오잖아요. 그죠? 중국 사막화되고. 그러면 저희 때는 저희가 뭐 죽고 나서는 지구가 그래도 생생하겠지만 저희 후세대나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구 거의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뭐 바이든 정책 친환경 다 폐지한다고 해도 대세는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우리가 미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럽 있잖아요. 유럽은 표준을 잡고 간단 말이에요. 탄소 배출 지금 예? 그 표준으로 더 강화를 하고 있고 2년 후에는 버스 트럭들 배기 의무화를 더 강화를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35년 되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배기가스 분출 못하게 수소나 전기차로 다 바꿔야 돼요. 그건 근데 아직 10년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트럼프는 이제 어쨌든 친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바이든 정책을 굉장히 뭐 비판을 했죠. 그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관세도 매기고. 근데 우리가 뭐 사실 뭐 미국이 물론 수출이 가장 많긴 하지만은 미국 아니래도 돌파구가 유럽 쪽으로 가면 돼요. 유럽도 있고 인도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캐집 돌파가 당장은 안 되지만 ESS 에너지 장치를 얘기했잖아요. 잠깐. 그 ESS 에너지 장치가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 전기 소모량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네이버에 검색을 하나 있을 때. 예, 검색창에 치면요. 0.2와트 들어간대요. 네. 그러면 지금 네이버의 구글, 그다음 챗GPT 같은 경우, 네. 예, 인공지능이죠. 그거를 만약에 요즘 뭐 편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얼마나 전력 소모가 될 것 같아요? 1.2기가와트예요. 그게 언제냐면 원전을 풀로 1시간 동안 돌리는 그 정도 전력량이에요. 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 인공지능 돌리면 여러분들 엄청난 거기에 전력 소비하고 어마어마한 그 탄소 배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다 데이터 센터 지금 때려 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전부 다 에너지 저장 장치 다 들어가야 되고 풍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풍력 그 타워 해상 풍력 있잖아요. 그거 돌리면은 거기서 전기가 그냥 이렇게 집으로 배송이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ESS 에너지 장치 다 달아야 돼요. 예. 그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ESS 에너지 장치가 굉장히 많이 그 시장성이 좋을 거예요. 근데 국내 3사들이 지금 이미 그쪽에 많이 뛰어들어서 시장을 지금 많이 가점을 하고 있어요.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연기관 그 가격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못 하는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제가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질문을 이제 제가 드리고 있었는데 답변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주셨는데 지금 집중하는 부분 뭐 ESS 쪽으로 많이 집중 뭐 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력 소비량까지도 정확하게 뭐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이런 이슈가 많이 있었죠. 뭐 챗 GTP 말씀하셨는데 지브리풍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제 뭐 프로필 사진도 만들고 하면서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많고 또 이런 이슈도 있죠. 뭐 존댓말을 쓴다거나 아니면 존칭을 쓴다거나 하면서 이제 챗GPT를 칭찬해 준다고 하면은 전력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죠. 과부하 걸리고 막 그래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전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탄소도 많이 나오고 열도 많이 배출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수중으로 이제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자, 방금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실까봐 그런데 짧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견을? 이게 더 들어가면 시간이 없어요 이제. 시간이 저도 없어요 이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이 다소 조금 부진하지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은 실적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배터리 3사가 이쪽으로 조금 잘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을 잘 들었고요. 두 분 다 워낙 뭐 강하게 찬성을 해주신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투자에 잘 참고해서 마지막으로 네. 우리나라 기술력이 이제 뛰어나니까 중국이 많이 쫓아왔는데 중국 이깁니다. 네. 예, 화이팅입니다. LG, 삼성, SK 다 뛰어넘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마지막으로 질문을 그럼 하나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나 이런 쪽은 이제 반 트럼프 연합으로 모이면서 중국이 많이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테슬라의 판매량이 급감한 거는 1월부터 이미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뭐 비하디의 약진만 봐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중국 기업이 수혜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도 이제 많이 가격 듭니다. 경쟁력은 이길 수가 없어요. BYD의 CAT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뺏겼더라고요. 아까 그 리튬이온에서 네, 나트륨이온 나트륨이온.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 내년에 저기 자동차에 탑재한대요. 네. 배터리 가격이 일반 리튬보다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내연기관하고 그 배터리가 그러니까 전기차는 핵심이 여러분들 배터리예요. 배터리 가격이 제일 높아요. 그것 때문에 저가 사양 같은 경우는 BYD나 CATL 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점유율이 그쪽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걸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술력으로 아까도 얘기했지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SDI라든지 SK에서 분명히 따라잡을 겁니다. 토요타가 지금 그 상용화식 시도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그 소금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 그거를 이미 벌써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지금 출시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가형은 뭐 중국이 거의 다 휩쓴다고 봐요. 대신 이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그래도 관세 폭탄을 또 던졌기 때문에 일단 이제 브레이크가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가격 경쟁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단은 좀 뒤처지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기술을 우리가 좀 뺏겼어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지금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단점이 그 5분 충전으로 500km를 간다 그러는데 단점이 충전량이 부족하대요. 밀도가 낮아서. 그거를 그런 기술을 뛰어넘으면 되죠. 충전량도 빵빵하게 되고 밀도도 높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중국 기업을 뛰어넘어야죠. 우리는 기술로 돌파해야지 가격으로 돌파하기는 사실은 이제는 중국 기업하고의 경쟁은 가격 경쟁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경쟁은 사실 뭐 조금 쉽지는 않지만 중국은 뭐 정부 보조금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술력으로 또 뛰어넘을 수 있다.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쪽으로는 우리가 또 열심히 해서 넘어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입각해가지고 투자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띠게 지금 친환경 관련주의 미래에 대해서 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토론을 해봤는데요. 자, 두 번째 주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코너가 아닐까 싶어요. 두 분의 이 탑픽 종목 공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장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자, 그러면은 뜸들이지 않고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V 인베스트먼트. 자, 드디어 나올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가 또 이제 뭐 정책 관련된 이슈도 많이 우리가 다루고 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을 딱 보아하니까 누구의 종목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제가 아까 AI 쪽으로 돌렸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이 AI 쪽 관련 섹터가 최근에 이제 불거진 게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 퓨리오사 AI를 방문하고 또 이 AI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이런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DSC 인베스트먼트, 즉 이 상장된 기업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한 이 창투사들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DSC 인베스트먼트가 엄청나게 상승력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이 인공지능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 SV 인베스트먼트는 그렇게 많이 급등력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발주자로 충분히 안전하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창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일찌감치 우선 투자 섹터로 AI 반도체를 낙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파운드리 회사인 세미파이브, 그리고 이 AI NPU 개발 회사인 리벨리온, 퓨리오사 AI의 경쟁사죠. 그리고 엑시나, 실리콘박스, 이런 다양한 AI 관련 기업들에 이미 일찌감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또 최근에 이 과기정통부가 K클라우드 기술개발 수행기관 17개 컨소시엄을 선정을 했는데 이 SV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AI 관련 정책이나 어떤 이런 이슈가 불거질 때는 SV 인베스트먼트가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분할로 천천히 모아 가신다면 추후 단기적인 급등력이라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투자 의견을 잘 들었는데요. 듣기만 하니까 또 굉장히 또 우리가 네. 잘 알고 있는 네. 뭐 세미파이브라든지 뭐 리벨리온 같은 경우도 솔트룩스랑 같이 네. 이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관심이 또 저도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혹시 반대 의견은 없으신지? AI는 해야 돼요. 무조건. 네. 저는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 돈 벌려고. 돈 벌어야죠. 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럼 이제 AI 쪽은 하드웨어가 좋을까요? 소프트웨어가 좋을까요? 저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다 관심을 가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는 하드웨어 쪽에 투자를 많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발로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작년부터 발표를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도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우리나라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솔직히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좀 높게 많이 일찌감치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좀 접근하기에는 조금 이 주가 위치가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렇게 조금 이 하드웨어 쪽에 투자한 창투사를 먼저 노려보고 나중에 이제 기회를 틈타서 천천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선 뭐 하드웨어 쪽으로 우선이 돼서 소프트웨어 쪽까지 관심 갖는 쪽을 보셨다라고 했는데 사실 작년 말만 봐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네. 지금 엔비디아에서 이제 맞춤형 반도체로 넘어가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네. 넘어가는 게 올해가 될 것이다라는 네.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창투사 쪽에서도 SV 인베스트먼트를 이제 봐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가격 전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일단 1,600원,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1,560원 정도 가격 라인인데요. 요 가격 라인 밑으로 천천히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급등력은 한 번 정도는 꼭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손절 라인은 뭐 5,550원 굉장히 짧게 잡았지만 손절 라인 상관없이 조금 이제 눌리더라도 한 1,420원 정도 자리까지는 분할로 좀 모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력이 나온다면 이전 고점이 한 2,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순식간에 뽑아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를 일단 2,000원 정도 잡으시는데 혹여 시세가 이제 2,000원을 돌파하면서 조금 강력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시면 2,800원 정도 자리까지 2차 목표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도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1,600원 이하에서만 천천히 좀 모아가자. 그리고 손절가는 뭐 1,550원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 신경 쓰기보다는 잘 모아서 2,000원까지는 뭐 순식간에 갈 것이고 뭐 2,500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투자 의견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종목 확인하셨는데 투자 의견 잘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SK 이터닉스입니다. 종목명만 봐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풍력과 뭐 ESS 강조해 주시는 부분에 딱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투자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해야죠. 해야죠. 네. 예. 일단은 SK 이터닉스는 SK가 붙으면 SK 그룹 계열사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친환경 정책의 실질 수혜주예요. 왜냐하면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ESS 에너지 장치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업 부분에서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제가 캐집을 얘기하면서 돌파구가 우리가 없진 않다. 뭐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또 ESS 에너지 장치 아까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태양광이나 풍력을 만약에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전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저기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전으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전에서 이제 가정으로 보내는데 그 중간 단계가 뭐 해야 되냐면 그 전기가 거기서 바로 생산돼서 한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ESS 에너지 장치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송배전 탑을 통해서 한전으로 가서 그게 이제 가정으로 이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 장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친환경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아까 그리고 데이터 센터 얘기했죠. 데이터 센터 지면 어마어마한 전력 소비가 됩니다. 왜? 인공지능이 지금 인공지능은 우리가 경기가 나빠도 계속 투자를 미국에서는 그 빅테크 기업도 계속 한다 그래요. 데이터 센터 계속 지어야 돼요. 그러면 전력 소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특히나 지금 전력 소비량이 또 어느 특정 부분에서 또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분야는 사실은 조금 점진적인 회복 기대 수준인데 앞으로 해상 풍력 쪽의 사업에서 또 정책 수혜도 충분히 탈 수 있고 미국의 ESS 에너지 사업을 지금 진출을 해놓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드 프렉스라는 그 미국 기업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ESS 에너지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거기에 지분을 지금 취득을 했는데 이제 그 이터닉스가 지금 미국의 그 텍사스 쪽에 지금 100메가와트 정도의 그 프로젝트 상호 운전을 지금 시운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 가동을 안 하는데 이미 지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출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하반기나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왜 텍사스냐? 텍사스가 전력 소비량이 가장 높대요. 거기가 전력 소비량이 많고 전력을 많이 수요하고 그리고 인프라가 그쪽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 이미 지어놨습니다. SK 이터닉스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출도 분명히 이제 앞으로 잡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도 뭐 수혜받고 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ESS 에너지 장치가 시장 파일을 우리가 국내 기업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배터리 쪽이 그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의 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캐집도 충분히 또 돌파할 수 있는 단계를 타개할 수 있는 또 매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은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정부에서 이제 친환경 정책에서 좀 수혜 기대감이 나오면서 4월 22일 날 폭등이 한번 나왔어요. 28% 폭등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이제 좀 조정 과정을 지금 안 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선점하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16,000원에서 16,500원 정도 일단은 가격 정도를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데 가격은 사실은 어떻게 뭐 변동성이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변동성이 이번 주에 보시면 없어요.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눌림목에서 좀 잡아두고 제 생각에는 좀 중기 스윙으로 가져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정부 정책 나올 때 수혜 부각으로 28% 급등하고 나서 조금 조정 탔지만은 아직 2차 파동이 한 번 더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정책 이슈 또 들어올 거면 이 기업 같은 경우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홀딩 관점으로. 그리고 조금 빠지면 뭐 싸게 잡으세요. 그래서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잡고요. 손절가는 12,000원을 깨지 않으면 조정 시에 그냥 견디면서 가져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16,000원에서 16,500원 요 구간에서 잘 모아가지고 중기 스윙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파동까지 뭐 기대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2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된다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보다 보니까 네, ESS 관련한 괜찮은 종목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장비 회사인데요. PNT라는 이제 장비 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ESS 중대용 2차 전지 분리막 음극 양극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고 이 중국 전력원의 ESS용 설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2023년 연매출이 5,400억대에서 1조 원이 2024년에는 1조 원이 넘어섰어요. 한마디로 급격하게 지금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장비 회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제 ESS 관련 섹터가 이제 관심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선점을 미리 해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바닥권에서 일정 부분 지금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39,000원대 이하로 조금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 대략 한 35,000원 정도 자리까지.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만약에 시세 분출이 나중에 이제 이 SS 쪽이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시세 분출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이제 최소한 기술적으로 61,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는 배터리 쪽이 좀 빠르게 안 움직일 수도 있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텀을 두고 끌고 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